안녕하세요. 네, 저희 조는 지난번 역사 탐방에서 그 조사한 6.25 전쟁의 과정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맡은 부분은 북한군의 공격으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다 이 부분이고요. 짧게 요약하자면 북한군은 서울을 1차 목표로 여러 공격로를 통해 남침하며 김포 비행장과 서울의 주요 시설을 폭격했습니다. 국군은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방어에 나섰지만 최신 무기로 무장한 북한군의 공세에 서울 북방 방어선이 붕괴되어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해상을 통한 공격도 이어졌으나 대한해협에서 북한군 해상 침투 부대가 백두산함에 의해 격침되며 후방 위협은 저지되었습니다. 개성 문산 전투와 이제 포천에서 동두천 전투, 이제 춘천 홍천 전투와 이제 동해안 전투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문산 전투에서는 북한군의 그 국군 제1사단이 임진강변에서 북한군에 맞섰으며 이제 국군 제17연대는 부족한 병력으로 최대한 적의 진격을 저지했고, 이제 동두천 전투에서는 국군 제7사단 초기 병력이 2개의 연대에 불과했는데 후방의 수도경비사령부 제2사단 등이 급히 증원됐고 150여 대의 T-34 전차를 앞세워 북한군의 진격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홍천 전투에서는 국군 제6사단의 성공적인 방어로 27일까지 춘천은 점령하지 못하면서 북한군의 서울 포위 계획은 좌절되었고, 동해안 전투에서 제5사단과 제 경비여단이 동해안을 따라 공격하고 제549 육전대와 제766 육격 연대가 해상으로 이번지에 상륙하여 대우가 차단된 국군 제8사단은 27일까지 강릉을 지켜 주민과 주요 기관을 피난시킨 뒤 전력을 보존했습니다. 북한군의 한강 도하를 지연시킨 6일간의 사투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국군은 북한군의 서울 진입에 대응해 한강 다리를 조기 폭파했지만 그로 인해 많은 시민과 병력들이 이북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병력을 재편하여 한강 남쪽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미 공군의 지원으로 북한군의 도하를 저지하였으나 북한군은 설교를 복구해 전차를 투입시켰습니다. 한강 방어선은 결국 붕괴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미 지상군 파병을 위한 시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가리조입니다. 지금부터 아가리조의 견학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가리조가 역사박물관에 간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한반도의 무기 변화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것과 6.25 전쟁 속 피난민들의 생활 모습을 조사하기 위해 역사박물관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들이 조사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감상하겠습니다. 우와. 이것은 이제 6.25 전쟁 당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육과 이렇게 교육하는 것과 건물 재건을 함께 힘을 모아 진행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이렇게 저희가 찍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무기 전시된 것 체험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참전 용사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도 써보고, 이거 참전 용사 눈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관람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가 박물관에서 깨달은 것은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피난민들이 혹한 상황 속에서도 교육을 멈추지 않은 것.
또한 전쟁은 많은 사상자를 남기며 끔찍한 슬픔과 아픔을 남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쟁은 좋지 않으니 다시는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은 셀 수 없이 많으며 그분들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저희 이제 조원들 한 명씩 견학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2월 17일에 전쟁박물관 다녀와서 그 피난민의 생활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으로는 피난민들이 남한만 해도 약 370만 명 정도가 발생했고요. 또 이산 가족도 1000만 명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피난민들은 전쟁 중에 어떠한 생활을 했을까요? 그 피난민들은 대부분 그 산 중턱이나 하천 등 같은 곳에 모여서 살았고 환자집, 움막, 천막, 폐가, 학교 교실, 절, 교회 등 아주 많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방에 여러 가족이 모여서 사는 일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움막이고요. 그리고 앞에 아이가 앉아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식생활은 보리, 옥수수, 밀가루, 미군이 먹고 남긴 음식들을 먹었고 또 식량이 부족해 나무 껍질이나 풀뿌리 같은 것을 먹기도 했습니다. 어른들은 막노동을 하거나 미군 부대에 허드렛 일 등을 하며 돈을 벌었고 이 과정에서 그 미군 부대 잔반으로 끓인 꿀꿀이죽이 발전한 부대찌개, 밀가루로 냉면에 재현한 밀면 등의 음식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그 전쟁박물관에 전시된 교육하는 그 모형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천막고시를 만들거나 노천에서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했고요. 또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교육을 진행하고도 했습니다. 또 위생이 아주 안 좋았는데 화장실 같은 기본적인 시설이 거의 없었고 깨끗한 물도 부족해서 전염병이 자주 발생했으며 약과 병원이 부족해 병에 걸리거나 다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도 구두 닦기, 껌, 담배 팔기 등으로 돈을 벌었고 위에 나온 것처럼 학교에 가는 아이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아이가 학교에 가지 못했고 또 고아의 수가 약 6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부모를 잃고 울고 있는 아이인데요. 10대들은 대부분 군인이 되었고 또 모든 고아원이 다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서 고아원에 가게 되었음에도 죽는 아이들도 많았고 또 병원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죽는 아이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고통도 아주 대단했는데 피난민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 가족들을 잃은 슬픔,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감 등의 감정이 어우러져 아주 심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많은 사상자를 남기며 살아나는 사람들의 고통도 이유로 말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전쟁이 절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와. 저는 견학 보고서 형태로 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6.25 전쟁 속 피난민들의 모습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체험학습으로 전쟁 역사 박물관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번 견학의 목적은 전쟁이라는 큰 사건 속에서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피난민들의 실제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갔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었다. 전쟁 역사 박물관에서는 6.25 전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속 피난민들의 삶에 대해서도 다양한 전시 자료를 통해 소개하고 있었다. 박물관에 도착한 뒤 처음에는 피난민의 생활상이 생각보다 전시되어 있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마지막 전시 공간인 3층 6.25 전쟁 제3관에서 피난민들의 모습을 모형과 사진, 그리고 실제 사용했던 물품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조사한 내용을 의식주와 생활 방식, 교육 방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 생활을 살펴보면 갑작스러운 피난으로 인해 여벌옷을 챙기지 못하고 몸에 걸친 옷만 입고 이동한 경우가 많았다. 헌옷이나 누더기를 여러 겹 껴입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중고 군복이나 방한복 등을 입었고 또 군인에서 담요가 배급되어 이를 사용하기도 했다. 다음으로는 식생활인데 식생활은 매우 열악했다. 심각한 식량난으로 인해 보리, 옥수수, 고구마, 감자와 같은 대체 식량에 의존해야 했으며 풀뿌리나 나무 껍질까지 먹어야 했다는 증언도 남아있다. 미군과 국제구호단체에서 제공한 밀가루, 분유 등이 구호 식량인데 피난민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존재였고 부산을 비롯한 피난 지역에는 급식소가 운영되기도 했다. 주생활의 경우 부산과 대구 같은 후방 도시에 피난민들이 몰리면서 판잣집, 천막, 동굴, 학교 교실 등을 거처로 사용했다. 위생시설이 거의 없어 전염병의 위험이 높았고 전쟁으로 인해 가족들이 흩어져 따로 생활하는 경우도 많았다. 비와 눈을 제대로 막기 어려운 임시 거주 생활이 장기간 이어지며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생활 방식을 살펴보면 피난민들은 공동체 중심의 생활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다. 절약과 재사용을 생활화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나름의 규칙을 만들어 생활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종교 활동이나 모임은 피난민들에게 중요한 정서적 지지 역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 방식을 보면 전쟁으로 인해 학교가 붕괴되거나 수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임시 교실을 열어 교사나 지식인들이 자원봉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교재가 부족했기 때문에 암기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졌고 한 권의 교과서를 여러 학생이 함께 돌려보는 모습도 흔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려 했던 당시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모습이 특히 인상 깊었다. 또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며 공동체 안에서 규칙을 만들어 살아가던 피난민들의 모습은 교과서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이었다. 이번 견학을 통해 전쟁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낸 사람들의 삶과 정신을 함께 이해한다는 점을 깊게 느끼게 되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DJ 견학 문제가 왔거든요. 근데 제가 견학문을 적게 되면서 거의 일기 형식이 됐긴 했는데요. 일단 나는 전쟁 역사 박물관에 갔다 왔다. 이곳엔 여러 가지 방이 있었다. 팀과 함께 우리는 무기들을 보며 사진을 찍었다. 그곳에는 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영상들도 있었다. 그 뒤엔 진짜 칼도 있었고 방패들도 있었다. 말도 방패를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창들도 있었다. 또 영상에 싸우는 모습과 여러 가지 사진들도 있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도 보았다. 우간순 열사 등등 죽어가는 아이들과 탱크 여러 가지 체험을 하였다. 다음. 이건 제가 느낀 점인데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정말 고마운 것 같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 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주님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다음. 됐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연입니다. 저는 일단 그 한반도 무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목차는 전쟁기념관 소개랑 선사시대, 삼국시대 무기, 고려 조선 전 무기, 조선 후기 무기, 일제강점기 6.25 전쟁 무기, 현대 무기로 나눴습니다. 일단은 그 전쟁관 소개는 서울 용산에 위치한 전쟁기념관은 우리나라의 5,000년 전쟁사를 조망하고 항쟁의 기록을 보존하며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곳입니다. 그리고 선사시대 삼국시대 무기는 돌, 청동, 철 무기 사용을 했고 이렇게 창이랑 칼이랑 그런 거 활 중심으로
근접 전투 위주로 했고 그리고 초기 군사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저기 조금 앞으로 이렇게 살짝만 돌려서. 오케이. 네, 그리고 철제 고려 조선 무기에서는 철제 무기가 발달됐고 활과 창이 주력 화약 무기 등 등장 시작했고 그리고 화포, 불화살 등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화승총 보급을 했고 냉병기와 총기 병행을 했고 그리고 집단 전투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성곽 방어를 중심으로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일제강점기 6.25 전쟁은 근대식 소총을 사용했고 그리고 전차 기관총 등을 등장했고 그리고 전투기 활용했고 그리고 외국 무기를 좀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무기는 국산 무기를 개발하고 또 전차 전투기 그리고 드론 전자 같은 거 초창 기술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깜찍한 사연이 발표했습니다. 자, 인사. 아니 뒤에 또 있어. 뒤에 있어? 감사합니다. 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했어. 저는 트루먼 대통령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1884년 미국 미주리주에서 태어나 농장 노동자와 소상공인으로 일하며 비교적 서민적인 삶을 살았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정규 대학의 학위는 취득하지 않았다. 그는 일부 대학 수업을 부분적으로 수강했을 뿐 명문대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이 아니었다. 트루먼은 36세에 지방 행정직을 맡으며 정치에 처음 입문했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포병장교로 복무했고 전쟁 경험을 계기로 입지를 얻으며 미주리주 지방 정치에서 점차 영향력을 넓혀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국 그는 연방 정치 무대에 진출하게 되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을 앞둔 혼란한 시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뇌출혈로 갑작스레 서거하고 만다. 당시 부통령의 자리에 올라갔던 트루먼은 급하게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된다. 당시 세계는 전쟁 전후 권력의 급격한 변화와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소련의 영향력 확대 속에서 미국과 소련을 축으로 한 냉전체제가 대치를 이루고 있었다. 트루먼 행정부는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이 민주주의 국가들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일명 트루먼 독트린을 공포하고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을 저지하는 봉쇄 정책을 미국의 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선언했다. 이 선언은 이후 미국의 전후 외교 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50년에 발발한 6.25 전쟁에 대해 트루먼 정부는 이를 한반도 내부의 분쟁이 아니라 전후 국제 질서와 냉전 체제의 우위가 걸린 사건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트루먼은 전쟁 발발 직후 유엔을 통한 공동 대응을 선택했다. 당시 혼란스러웠던 소련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에 불참하고 있던 상황을 이용해 군사 개입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미국은 유엔군의 주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군대를 폐간하게 되었다. 이에 유엔군 병력과 막대한 군사 장비가 한국으로 파견되어 초기 북한 공세로 인한 한국군의 위기를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또 트루먼 대통령은 중공군 참전 당시 만주의 원자폭탄을 사용해야 한다는 메가더 장군의 주장을 거부하고 그와 마찰을 겪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트루먼 대통령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최선전인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 유엔군을 주도하여 현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공화적으로 수립하고 독립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6.25 전쟁에서의 유엔군의 참여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6.25 전쟁이 국제전이 된 이유인데 이 전쟁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싸움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많은 나라가 함께 참여한 국제 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엔군이 전투에 참여하였고
이는 전쟁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한반도의 분단과 냉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한반도는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하나의 나라로 독립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쟁 이후 세계는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는 북쪽에는 소련, 남쪽에는 미국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북이 38도를 선을 기준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쪽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쪽에는 북한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군의 남침과 유엔의 문제 인식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38선을 넘어 남한을 공격하였는데 이것을 남침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국제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의 아픔을 겪은 뒤 만들어진 국제연합인 유엔은 이 전쟁을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조별난 것과 겹치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하겠습니다. 유엔의 기구, 네 번째는 유엔의 기구와 원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회의를 열고 그에 대한 대응을 결정하는 기관이었습니다. 북한의 남침은 집단 안보 원칙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판단이 되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집단 안보란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국제사회 전체의 문제를 보고 여러 나라가 함께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유엔군의 파병 결정 과정입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것을 국제 평화를 깨트리는 침략 행위로 규정하면서 북한군이 물러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계속되자 결국 유엔은 군사적으로 대한민국을 도와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유엔군의 참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엔군의 참전으로 6.25 전쟁은 한반도 안의 전쟁을 넘어 국제전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는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직접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유엔군이 남긴 역사적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한반도의 분단, 냉전 체제, 그리고 북한의 남침이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유엔은 국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개입하였고 그 결과 다수의 나라가 유엔군의 이름으로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쟁박물관의 6.25 전쟁 중 유엔군의 참여 배경과 과정에 대해 알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저는 6.25 전쟁에 대해 배우면서 전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렸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쟁이 한순간에 일어나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이 사라진 것을 보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평화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라운입니다. 저는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에 6.25 전쟁에 대해 배우기 위해 용산 전쟁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전쟁기념관은 6.25 전쟁에 대한 참혹한 현장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유물들과 전시물을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승만의 책상과 트루먼의 책상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그 이유는 뭔가 그분들의 성품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책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이유가 다 이분들이 있어서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절대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17일에 영산 전쟁기념관 가자. 전쟁 무기들이랑 유엔군 받고 또 생태랑 전투기 하는 게 좋았다. 그리고 또